공항에서 내려서 이렇게 부동산 뒷길로 와보긴 처음입니다. 대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와서 뒤로 넘어왔었는데, 보다 보니까 그 부동산 아주 깊은 산속이 아주 상당히 뒤쪽으로 오니까 또 우람하고 아주 깊은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현대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해방 후 4.19 때까지 이승만 독재 정권 하에서 분단된 나라에서 우리가 독재를 겪었습니다. 48년에 분단이 돼서 60년까지 12년 동안 이승만 독재를 겪으면서 전쟁도 치렀고 아주 어려운 시기를 그때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4.19 혁명이 나서 이제 바로 민주주의 체제가 바로 잡혀지는가 싶더니 불과 1년 만에 5.16 군사쿠데타가 나가지고 민주당 정부는 바로 그냥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61년이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요새는 5.16 혁명이라고 이제 미화하는 분들이 전면에 이제 나서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홍사덕 위원장이 혁명과 쿠데타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봤는데, 사고방식이 그 정도라면 그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쿠데타 혁명은 정반대입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게. 헌정질서를 총칼로 유린하고 정부를 무너뜨리고 들어온 게 그게 쿠데타입니다. 혁명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치관을 바꾸고 사회 구조를 바꾸고 정치 체제를 바꾼 게 그게 혁명인 것이고, 불법적으로 정부를 무너뜨린 것은 쿠데타입니다. 그 후에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자체가 불법적인 쿠데타이기 때문에 형법으로 말하면 내라는 모죄에 해당이 됩니다. 내라는 모. 그 내라는 모의 수괴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라는 모 전문가입니다. 제가 1974년에 민차학년 사건으로 내라는 모죄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1980년도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또 음모죄로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내란 음모죄는 우리나라 헌법학에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수의 죄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수의 죄에 한한다. 내란 음모죄는 내란 음모를 성공해서 정권을 잡으면 자기가 법을 집행하니까 자기를 처벌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보면은 내란 음모죄는 미수의 죄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틀렸습니다. 그건 보수적인 헌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이 저는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분인데, 그분이 1995년인가요? 96년인가요? 전두환 노태우를 전직 대통령을 한꺼번에 붙잡아다가 합천에서 붙잡아오는 건 생중계를 했어요. 산장바라바라 해가지고 합천 산골에서 붙잡아서 서울까지 오는 걸 생중계를 해가면서 붙잡아다가 내란 음모죄로 처벌을 했습니다. 성공한 내란 음모도 처벌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기징역에 처했죠. 무기징역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면에서 감형을 해줬습니다만,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게 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를 두 전직 대통령을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내란 음모죄로 처벌을 했습니다.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으면 폭동이 났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헌법학을 바꿨어요. 내란 음모죄도 미수의 죄가 아니고 기수, 성공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 마지막 대법 판례가 나온 겁니다. 대법 판례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지금 살아계시다면은 내란 음모죄로 처벌돼야 됩니다. 성공했다 하더라도. 근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박근혜 쪽 캠프의 교수나 선대위원장들이 5.16은 혁명이다. 아니, 쿠데타로 시작했는데 혁명으로 만주가 됐다. 이렇게 외면을 하는 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집권하면 나라가 참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요즘에 많이 합니다. 옛날 제가 육사 교장을 한 번 뵀는데 그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요새는 이 장군들이 만나도 정치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정치 얘기를. 왜 안 하느냐면 쿠데타를 이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져봤자 소용이 없어서 주로 군사 전력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 영관 생활을 할 때 그 사단장 같은 한쪽에는 만나기만 하면은 다 뭐 13기는 뭐가 됐고 뭐 15기 선배는 뭐가 됐고 맨 정치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17기는 무능한데 무슨 장관이 됐고 뭐 어쩌고. 관심이 군사 전략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전부 다 정치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는 군대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정치인들이 저렇게 정치에 관심을 많을까 했는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들어온 뒤부터는 우리 장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게 돼서 참으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가 군부에 의해서 2번 유린됐습니다. 61년하고 80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어떻게 보면 61년도부터 87년도까지 17년 동안을 정치되어 있었던 거죠. 그때는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 뽑았잖아요. 그러고 유신 국회의원 3년짜리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국회의원이요. 전체 대통령 국회의원 중에서 지역에서 뽑는 사람 3분의 1, 그 장충체육관에서 유신 국회의원 뽑는 사람 3분의 1, 대통령이 지명하는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2는 다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한국적 민주주의였죠, 그 당시에. 한국적 민주주의. 독특한 민주주의죠, 그게. 그래서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거를 극복한 것이 광주입니다, 광주. 저는 광주 민주항쟁이 왜 위대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광주에서 80년도에 그렇게 많은 분이 사상을 당했기 때문에, 희생이 됐기 때문에, 87년도에 전두환이가 군을 다시 출동시키지 못하게 된 거거든요. 제가 그 대통령을 할 적에 그 밀양의 국회의원 하는 김용갑 의원하고 한번 중국에 여행을 같이 갔었어요. 국정감사를 하러. 그래서 이제 둘이 친해져가지고 정반대인데, 성격이 정반대인데 가치관이 둘이 다니면 또 친해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87년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87년도에 군대를 동원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쟁이 붙었대요. 그 참모들 집안에. 근데 자기는 절대로 군대를 동원하면 안 된다. 제2의 광주 상황이 서울에서 발생하면은 그건 큰일 난다. 4.19 때도 그래서 정권이 망했고 서울에도 또 80년과 같은 상황이 생기면 그건 정권이 도저히 유지될 수가 없고 더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된다. 그래서 자기가 반대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6월 항쟁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가 막았다고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래서 참 잘하셨다고. 그 판단이 왜 그랬느냐면 80년에 광주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87년에 그걸 못한 거예요. 아마 80년에 광주에 희생이 없었으면은 87년도에 그 서울의 군을 풀어서라도 이 6월 항쟁을 진압했을지 몰라요. 그럼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더 늦어졌죠. 그렇게 해서 87년대 6월 항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바로 처음으로 우리 민중의 힘으로, 민주 세력의 힘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때 6월 항쟁의 그 구호가 뭐였죠? 호원철폐죠. 호원철폐. 전두환이가 한 번 더 하겠다. 7년 임기가 돌아왔는데 한 번 더 하겠다 해갖고 그 호원을 선언하고 나왔어요. 4월 13일 날. 헌법을 수호하겠다. 그래서 그때 전국의 국민운동 본부를 결성을 해가지고 호원철폐 국민운동 본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학생 시위와 더불어 다 같이 해가지고 나중에 6.29 선언을 이끌어낸 거죠. 그게 대통령 직선제를 처음으로 약속을 하고 국회의원을 아까 말한 유신 국회의원처럼 뽑는 게 아니고 또 80년대에 1인 2명씩 뽑는
어여국회를 뽑는 게 아니고 바로 소선거제를 만들어내는 그 정치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국회의원은 소선거제를 뽑고 대통령은 5년 단임제를 해서 국민들이 직접 뽑고 그렇게 해서 이른바 87년 체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87년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국회가 삼권 분립학으로서의 재기능을 갖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국정감사가 부활이 되고 국정조사를 하게 되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청문회를 하게 되고 그런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이 실제 정치를 우리 국민들이 텔레비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된 거죠. 국회에서 누가 뭘 하는지 그런 걸 그전까지는 잘 몰랐잖아요. 바로 국회에서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하는 청문회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 기능이 뭔지 알게 된 거 아닙니까? 50 청문회, 광주 진상 청문회 이런 걸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광주 진상 청문회 그 민주당 간사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50 청문회 통일민주당 간사를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청문회를 통해서 현장 정치를 직접 국민들이 보면서 폭발적인 시청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갔죠. 그 힘으로 나중에 90년도에 지방자치제를 김 대통령이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91년도에 지방의회 선거를 하고 95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선거를 처음으로 우리 역사에서 자유당 때 하다가 중단됐던 거를 95년도에 복원을 시킨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87년 체제가 올해까지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70년대, 80년대는 경제 발전을 한 시대라고 한다면은 대개 87년 체제 이후 약 한 25년 동안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자리를 잡아간 직접선, 대통령 직선, 삼권 분립, 이런 체제, 지방자치제, 이런 것이 자리를 잡아간 87년 체제의 25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제 2012년인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그 다음에 노태우, 김영삼 10년 이렇게 지나갔죠. 87년 체제 20년. 그러고 이명박 정부가 사실은 안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노선이 계속 발전돼가지고 지금쯤은 우리가 한 3만 불 국가도에서 거의 유럽 수준에 준하는 나라로 발전돼 갔었을 거예요. 근데 2007년에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5년 동안 완전히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완전히 허송세월을 했어요. 747이라고 주장했는데 747은커녕 747이 막 보잉사 비행기라서 근사한 건데 다 좋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 꽝이 돼버렸잖아요. 7% 성장도 없어지고 4만 불 소득도 없어지고 세계 7위 강국도 없어졌잖아요. 지금 7% 성장은 가장 3%밖에 성장을 못하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안 생기죠. 4만 불 소득은 커녕 2만 불 소득밖에 못하고 그건 이미 2008년도에 이륙했던 건데 현재 거기서 그대로 머무르고 있고 7위는 무슨 7위예요. 지금 20등 밖으로 지금 밀려나가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이명박 정권 5년 들어오면서 나라를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경제도 망가지고 아까 말한 민주주의 제도도 많이 망가졌잖아요. 언론도 약해지고 노조도 약해지고 지방자치체는 부자 감세를 많이 해가지고 지방 재정이 고갈이 되고 재래시장이 장사가 안 되고 이렇게 되버렸잖아요. 그 남북관계는 완전히 차단이 되버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한 번도 못 해보고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5년 동안을 우리가 이렇게 엉터리로 보냈기 때문에 정말로 그걸 다시 회복하는 2012년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역사라고 하는 건 발전할 때 발전 못하면은 그 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한 10여 년 전에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까레이스키 4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같은 한민족이죠. 까레이스키 4세인데 이 8월에 7월에 하루 종일 중학생들이 목화 농장에 가서 목화를 따야 됩니다. 하루에 50kg를 따야 돼요. 2kg짜리 배낭을 이렇게 메고 이렇게 따가지고 25번을 차에다 갖다가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도장이 있어야 그 학교를 공짜로 다닐 수가 있어요. 학비를 안 내도 돼요. 그걸 2달 동안 해야 됩니다. 7월 8월 동안. 얼굴이 새카만해요. 목화 농장을 가보니까
나무가 없어. 그냥 그늘이 있으면 안 돼요. 햇빛이 좋아야 되니까. 아, 그래서 이게 목화농장 노예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남자, 여자 애들 할 것 없이 13살, 14살, 15살 된 애들이 얼굴이 그만해가지고 이 몸매를 보지 않고 얘가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얼굴이 하도 볕에 타가지고. 근데 걔들이 무슨 죄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나이에 우리 아이들은 지금 막 인터넷을 하고 게임방에서 놀고 무슨 보드를 타고 막 거리를 누비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증조 할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증조, 고조 할아버지들이 맞으면 조선 왕조가 망하면서 사할린으로 쫓겨간 거 아닙니까? 사할린에서 살다가 그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스탈린을 잘못 만나가지고 중앙아시아로 또 붙잡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생을, 그 노예농장을 만든 거예요. 목화농장을. 그 고생을 해서 자리 잡는가 싶었더니 또 소련이 망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 세대에서. 그렇게 내려가니까 이건 소련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경제가 나빠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라에서 남쪽에서 잘 큰 아이들은 지금 인터넷을 가지고 놀고 있고 정씨를 잘못 만난 그 4세들은 그 노예농장에서 목화를 따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씨라는 게 한 국민들의 운명을 그렇게 바꿔놓는 거거든요. 필리핀 보세요, 필리핀. 60년대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60년대 북한은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예요. 70년대 초반까지 그랬었죠. 근데 70년대 들어와서 필리핀은 마르코스 독재를 극복을 못하는 바람에 지금 동남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60년대 필리핀 우리나라에다가 원조를 많이 해줬잖아요. 지금 미국 대사관도 그 사람들이 지어준 거고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도 그 사람들이 지어준 거고 문화관광부 그 건물도 그 사람들이 지어준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이. 마포에 아파트 단지도 그때 지어주고. 그러던 나라가 지금 무슨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천불 벌려고 파출구하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서 일하잖아요. 남자들은 중동에 가서 300불 벌려고 중동에 가서 막노동해요. 필리핀 사람들. 그런 나라를 전락했습니다. 우리는 천불 주고 지금 파출구하면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천불 주고도 와서 해요. 비행기값 들여서 자기 돈으로 들여서 왔어. 남자들은 중동에 가서 300불 받아요. 300불. 그런 엉터리 나라가 지금. 북한도 70년대 초반까지 아시아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강하던 나라가 지금은 원조를 받아야 되는 나라가 됐잖아요. 새끼를 못 먹이는 나라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정치를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북한 정치가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80년, 70년대, 80년대, 90년대 북한 정치는 잘못한 정치예요. 객관적으로 결과가 입증을 하잖아요. 우리가 민주화를 안 했으면은 필리핀 꼴나 잘못하면 맨 재벌들이 다 차지해버리지 않습니까? 이 IMF 97년 외환위기 위기 오기 전까지는 재벌들의 부채가 400%, 600% 그랬습니다. 여기 두 분 당시에 그 경제관리를 하셨던 분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97년 구조조정하기 전까지는 재벌들의 부채가 400%, 600% 그랬습니다. 다 빚입니다, 빚. 그리고 금리가 뭐 15%, 20% 그랬어요. 무슨 장사를 해도 20% 마진을 낸단 말입니까? 이건 정상적인 경제 구조가 아닌 거예요. 금리가 20%짜리 나라에서 어떻게 장사해서 돈을 벌어요? 공장을 해서. 응? 그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모든 나라의 돈을 재벌들한테만 막 해주는 거예요. 수출하는 사람들은 20%, 15%짜리 쓴 게 아니고 수출 정책금융이라고 해서 5%, 6%짜리 썼습니다. 예? 5%, 6%짜리 수출 정책금융. 수출만 하면 5%짜리를 쓰고 딴 사람들은 전부 20%짜리 써야 돼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업자들이 수출금융 받아다가 은행에 넣어놓으면 1년에 10%가 남아요. 예? 저도 그 집 많이 했어요. 그 무역회사 다니면서. 가짜 LC를 막 받아요. 그러면 LC 금액의 50%까지 융자를 해줍니다. 그럼 1000만 달러짜리 LC를 받으면은 500만 달러 융자 해주거든요.
해주거든요. 6개월 동안 해줍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그건 6%짜리 금리니까 은행에 갖다 넣으면 16%짜리에 넣어요. 그럼 6개월 만에 LC 취소하고 다시 500만 불만 갚으면은 남잖아요, 이자가. 그러니까 막 터무니 없는 가라 LC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장 받아 쓰려고. 제가 뭐 이렇게 다니면서 그거 담당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벌들이 막 돈을 엄청나게 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종합상사들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모든 재벌들이. 그렇게 정부 돈을, 은행 돈을 집중적으로 재벌들한테만 집중해줘가지고 여기까지 경제 규모가 커져온 거거든요. 그러다가 IMF 때 된통 당해가지고 그 빚이 많으니까 외환이 부족하니까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200% 이하로 줄이자.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셔가지고 바로 이제 200% 이하로 줄이자. 이건 도저히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부도내 기업들은 부도를 내자. 그래서 5대 협약을 맺어가지고 경제 구조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와서 시장 경제가 바로 국민의 정부 때 와서야 비로 시장 경제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관치 경제거든요. 관치 경제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를 넘어오면서 경제가 정상화돼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가 경제 발전시켰다? 그건 아닌 거예요. 경제 규모를 키웠다고 할 수는 있어요. 경제 규모를 키웠다. 발전은 아닌 거예요. 경제 규모를 그렇게 엉터리를 키워놓으니까 한꺼번에 풍선 터지지 쾅 터져버린 거예요.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시장 기능이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해야 그게 발전인 거죠. 성장하고 발전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혁명하고 구태타가 비슷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듯이 성장하고 발전은 다른 겁니다. 발전은 내용이 좋은 것이고 성장은 규모가 큰 거죠. 규모만 크고 내용이 나빠버리면 더 위험한 거거든요. 더 위험한 거. 그래서 이제 그런 87년 체제에 우리가 시장 경제를 정립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정립을 해서 이제 12년까지 온 겁니다. 지금 2만 불 소득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부터 사회는 어떤 사회로 가야 됩니까? 지금부터 사회는 이제 유럽 수준의 선진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맨날 이제 뭐 옛날 얘기 보릿고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는 웬만하면은 다 기본적인 생활들은 다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국민층은 다 보장을 하잖아요. 기초생활수급도 최초로 만든 게 국민의 정부입니다. 노령임금을 최초로 만든 게 참여정부고 다 최저 수준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해 나가면서 지금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정부가 보호를 하는데 차상위 계층은 아직 정부가 다 보호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더 어려운 생활을 해요. 정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해서 전체적으로 한 10% 남짓되는 이분들에 대한 기초복지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기초복지를. 가령 이런 겁니다. 어떤 나라에 가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홀로 사인 노인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경찰에 와가지고 장례 다 치러주고 시립 공동묘지에 경찰차가 에스코트 해가지고 갑니다. 이번 우리 당에 도입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기가 장례를 못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상 가보면 꽃 한 송이 안 들어오는 사람 많아요. 지금 도시에는. 그런 경우들은 파출소에서 가서 장례 다 치러주고 꽃도 갖다 놓고 그러고 경찰차에다가 반 싣고 그러고 그 시립묘지에 가서 장례 잘 치러주고 그러고 그 집에 와서 집에 되게 누가 있느냐면 그 어린 손자가 있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거동을 못하는 할머니가 있거나 그럼 와서 장례 다 치렀습니다. 경례 다 붙이고 그러고서 돌아갑니다. 그래야 경찰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이번에 정책위원님 우리 당에 경찰 공약을 한번 개발해 보세요.
그거 굉장히 말하자면 아주 국가가 장애를 보호하는 거니까. 국가의 기능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국가라고 하는 건 기초복지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2013년부터 살아갈 사회는 적어도 유럽의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가 수준의 나라를 만드는 앞으로 새로운 2013년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2013년 체제입니다. 87년 체제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만들었다면 2013년 체제는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이 세 가지를 안정을 시켜가지고 남북 간 7천만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기초적인 복지는 완벽하게 해결되고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고 그리고 경제민주화가 돼서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재래시장이 안정되게 돌아가고 일자리가 생겨나고 양극화가 해소가 되고 이게 경제민주화입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어서 적어도 이제 국민소득이 다음 정부에서는 3만 불까지는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유럽이 되게 3만 불, 3만 5천 불 그러거든요. 적어도 다음 정부에서는 국민소득이 한 3만 불까지 가도록 가야 돼요. 지금 유럽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잘만 운영하면 충분히 가요. 이 사람들이 잘 운영을 못해서 그렇지. 참여정부에서 2만 불까지 끌어올린 걸 지금 하나도 끌어올리지 못하고 2만 2천 불 정도 됐나요, 지금? 2만 3천 불? 5년 내내 가지고 3천 불 끌어올렸어요, 3천 불. 바보 같은 겁니다. 네? 그러면서 무슨 경제를 잘한다? 해먹는 데는 선수예요. 뭐 해먹는 건 제가 보니까 진짜 완벽한 정권이에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게 아니고 해먹는 데는 완벽한 정권이에요. 어제 정두원 의원 파동 난 거 보세요. 이상덕 전 형님. 형님하고 정건이가 이명박 밑에서 서울시 정무부 시장한 사람입니다. 핵심이죠, 핵심. 둘이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출석 요구서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니까 공범이라고 해요, 공범. 2007년도에 둘이가 국회 부의장실에서 만나가지고 3억을 받아가지고 가져왔다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좋은 데 쓰자. 그래가지고 정정이가 의원회관 주차장에서 트렁크에다가 3억을 받아서 넣었어요. 그래서 구속영장에 보니까 공범이라고, 공범. 그래가지고 이상덕이가 구속이 됐잖아요. 그럼 정건이는 말한 것도 구속 아닙니까? 공범이니까. 국회 동의가 있든 없든 그건 구속 아닙니까? 공범인데 하나는 구속되고 어떻게 하나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국회에서 저렇게 반대해가지고 막아가지고 지금 망신을 사고 기득권 포기하겠다. 뭡니까? 국회에 특권 포기하겠다.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떨고 막 자기들이 무슨 위선을 떨더니 본회의장 첫 작품이 정동의 파동 아닙니까? 19대 국회 본회의장이 열리자마자 맨 먼저 이루어진 첫 작품이 이거 아니에요, 첫 작품. 이런 사람들한테 이 나라를 어떻게 맡기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보편적 복지가 뭔 줄 알고 한반도 평화가 뭐고 경제민주화가 뭔 줄 알겠어요? 자기가 해먹는 게 다 경제민주화예요. 자기가 해먹는 게. 내 꿈이 이루어진 나라가 보편적 복지야. 박근혜 후보가 내 꿈이 이루어진 나라, 국민의 꿈이 이루어져야지 자기 꿈이 이루어지면 뭐 할까요? 박근혜 꿈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보편적 복지예요? 그거는 신라시대 여왕의 복지지. 이런 사람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13년 체제를 만드는 이번 대선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불러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시 정치를 해라. 당신이 정치를 해가지고 다 통합을 하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너무 고생을 한다. 그래서 그때는 정치한다는 말씀 제가 안 드리고 하여튼 통합도 하고 정권 교체 할 테니까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그러고 정치할 생각은 안 했어요. 정권 교체는 해도. 그래가지고 작년에 제가 손학규 대표하고 통합운동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제가 정치할 생각은 아니었죠. 근데 세종시가 올해부터 하필 지역구가 생겨버렸어요. 근데 세종시는 제가 처음부터 공약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첫 국회의원을 뽑는데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한두 주 안 나간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주 나가가지고 당선이 돼버렸어요. 당선이 됐는데 지도부가 또 날아가 버렸어요. 한 명도. 그러니까 당을 수습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4월달이니까 이제 대선이 8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그때 경선할 때거든요. 우리 당 후보 경선할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당 수습하려고 할 수 없이 안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2박 담합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근데 담합을 했든 안 했든 제 생각은 뭐냐면은 대선은 제가 그래도 경험이 많고 잘 치러내는 그 경험이 많지요. 그 원내 또 협상하고 싸우는 건 또 그나마 그 박지원 대표가 18대 때 비교적 잘했다는 평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역할 분담을 해서 하면은 정권 교체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다가 이제 막 담합이라고 되게 들게 맞았는데 지금 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지금 잘하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 갖고 되는 일이 아니죠. 이거는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고 궁극적인 건 정권 교체죠. 정권 교체. 정권 교체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번 대선을 제가 기획본부장을 치러보면은 끝나고 나서 결론은 딱 두 가지예요. 지천명, 진인사, 대천명. 딱 결론은 하나입니다. 진인사, 대천명.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대선 해보면은. 근데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97년도 김대중 대통령 출마했는데 누가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지지도가 15%인데 누가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근데 주어진 과제 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돼요. 근데 그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느님의 섭리 같아요. 정해진 운명 같아요. 근데 정해진 운명도 실천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운명과 사람의 노력이 합쳐지면 되는 거거든요. 2002년, 97년 다 그랬어요. 다. 그렇게 최선의 정성을 다들여서 하면은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되고 나면은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혼자서 꿈꾸면 그건 입장주먹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다 함께 꿈을 꿔서 성사시키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한 시대가 바뀌는 거거든요. 한 시대가. 이렇게 말이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이 이 나라를 바꾼 거 아닙니까? 아직도 바꿔야 될 게 많죠. 그래서 이번 대선을 이겨야 되는데 저는 충분히 이긴다고 봅니다. 지난 총선에서 나온 표를 보면은 친여 성향의 표와 친야 성향의 표가 거의 비슷해요. 970만 대 80만. 영남 쪽이 지구당이 많기 때문에 의석수는 그쪽이 많죠. 의석수는. 지구당이 그쪽은 정부에서 한 70몇 개 되고 호남은 의석수가 30, 지구당 30개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표는 같이 나왔어요. 표는. 투표율이 54%였는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고 유권자가 4천만입니다. 80%가 유권자예요. 우리나라 유권자가. 굉장히 노령화된 사회죠. 옛날 같으면 70%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80%입니다. 유권자가 4,020만. 얼마 전에 인구가 5천만을 겨우 넘었는데 유권자가 4,02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54% 했으니까 216만 명만 투표를 한 거죠. 아니 2,160만 명만.
그래가지고 980만 표씩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다음에는 얼마쯤 투표가 나오냐면 65% 내지 70%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10% 내지 15% 올라가요. 대통령 선거 때는. 그러면은 얼마가 올라가냐면 400 내지 600만 명이 더 올라갑니다. 그 중에서 투표율이 65% 정도가 된다, 70%가 된다고 보면은 67이 42 혹은 47이 28, 약 평균자보다 한 350만 표 정도가 더 나와요. 투표장에 350만 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요번에 안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54%대는 안 나온 사람들. 근데 70% 근처에는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그걸 잘 찾아봐야 돼. 그걸 제가 되게 찾아보니까 주로 30, 40대 사람들. 30, 40대. 그 사람들이 야 성향이 좀 더 강해요. 6대 4 정도. 그 사람들. 30, 40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오면은 65에서 70%가 되고, 그 사람들이 안 나오면은 54%밖에 안 나와요. 근데 대선 때는 그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나오게 하려면 우리가 훨씬 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민생 정책에 관한 분명한 의지와 좋은 내용의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후보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70만 표 정도 차이로 이겨요. 김대중 대통령은 29만 표로 이겼죠. 노무현 대통령은 50몇만 표 차이로 이겼죠.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70만 표 정도로 이깁니다. 그게 정상적인 선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야권 진영을 힘을 다 모아야 돼요. 야권 진영 힘을 다 모아야 돼요. 민주당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을 중심에 놓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모든 사람의 힘을 다 모으면은 70만 표 정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끼리 분열되거나 싸우거나 실수 안 하고 정성을 다해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가면은 저는 이긴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려고 나섰습니다. 저 별거 다 해먹은 사람이에요. 국회의원도 24년을 국회의원 해먹는 사람입니다. 지금 6번이나 당선돼가지고. 뭐 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고, 뭐 정책위장도 하고, 뭐 별거 다 해먹은 사람입니다. 이제 사실은 더 할 것도 없어요. 진짜 근데 제가 꼭 안 해본 게 있어요. 안 해본 게. 뭘 안 해봤느냐면 여당 대표를 안 해봤어요. 여당 대표를 못 해봤어요. 여당 대표. 네?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못 해봤어요. 국회의원을 6번이나 했는데 국회 상임위원장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 상임위원장 하려고 하면은 꼭 정책위장 시키고. 김 대통령이 일을 잘 부려먹어요. 그래서 상임위원장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여당 대표입니다. 여당 대표. 지금 상임위원장 한다면 좀 미쳤다고 할 거고, 그래도 여당 대표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를 했으니까. 저 여당 대표 해가지고 정말로 당다운 당을 잘 만들어서 지방자치, 14년 지방자치 때 전국을 싹쓸이를 하고, 전국을 싹쓸이를 하고, 지난번에 경남지사까지 당선시켰잖아요. 대구 경북지사 둘 중에 하나 당선시키면은 지역구도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역구도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6년 총선에서 이 한나라당을 한 100석 정당으로 짜부러뜨리고, 그러면 이제 한나라당이 소멸돼 가겠죠. 그래가지고 영원히 가도록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예? 영원히 모셔다 드리고. 아니 우리 경찰차들이 딱 에스코트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 엉터리 수구 세력은 이 정리를 해야 돼요. 저건 보수당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보수당이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완벽한 그 부패 세력이거든요. 완벽한 부패 세력이거든요.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다 잡혀 들어갔잖아요. 지금. 전 걱정해요. 지금. 저게 다 잡혀 들어가가지고 오늘 부속실장까지 지금 돈 받았다고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부속실장.
그럼 청와대는 누가 지키죠 이제? 형님 잡혀 들어가, 최수중이 잡혀 들어가, 다 잡혀 들어가고 박영기 잡혀 들어가. 그럼 청와대 지킬 사람이 없었지. 이렇게 도덕적으로 완벽한 도덕 정권은 없었어요. 이 별거 다 뭐, 인천공항도 팔아먹으려고, KTX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팔아먹으려고. 호남선 아직 완공도 안 됐어요 지금. 내후년에 완공됩니다. 그걸 벌써부터 팔아먹으려고. 하여튼 그런 건 어떻게 잘하는지 팔아먹을 거리는 귀신같이. 산업을 팔아먹으려고. 농협 팔아먹으려고. 돈 되는 건 귀신같이. 참여정부나 국민정부 때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난뱅이들이 주로 많아가지고 뭘 팔아먹어야 돈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뭘 불화를 받아가면 돈 되는지를 잘 알아. 이 정권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는 거예요. 내곡동 사저 같은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그린벨트를 풀어준 땅입니다. 그게. 그린벨트를. 서울에서 그린벨트 풀어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걸 풀어줬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시작할 때 지목을 그 전에서 대지로 바꿔줬어요. 지목 변경하면 돈이, 땅값이 전혀 달라지잖아요. 지목 변경 해줘서 공짜로. 그런 지목 변경이라면요, 공익 목적일 때만 해주는 거예요. 공공성이 있는 목적을 가졌을 때만.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진다라든가, 무슨 거기다가 꼭 공익적 시설을 만든다라든가, 이럴 때만 지목을 변경해 주는 거니까, 사유지를 그렇게 어떻게 변경해 줄 수가 있어요? 특혜가 되는 건데. 근데 오세훈 시장이 해줬어요. 그러고 그 땅을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샀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자기가 풀어준, 그린벨트를 풀어준 땅을 아들 이름으로 사. 중간에 자기 부화시켜서 지목을 바꿔가지고. 야, 이건 부동산 투기로서는요, 올림픽감이에요, 올림픽감. 근데 그걸 보고서요, 이거를 문제 삼지 않은 언론과 서울시 도시개발심의위원회, 이거 더 큰 문제예요.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이걸 문제를 안 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전부, 그 당시에는 전부 한나라당이 서울시의회를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안 돼요. 이런 거를 깨끗하게 정리하려면은 정권을 교체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 그리고 검찰을 개혁을 하고. 검찰이 아무것도 증거가 없다, 뭐, 다 그거 아닙니다, 지금. 검찰이 얘기하면 다 없다야. 전부 없다야. 검찰의 양심이 없다야. 검찰의 양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검찰이 손대면 증거도 없고, 뭐, 뒷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검찰의 양심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검찰을 개혁하고, 이 국정 감사를 다시 하고, 언론을 제대로 보도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바로잡지 않으면 절대로 선진 국가는 못 갑니다. 정상적으로 제도가 돌아가지 않으면 나라가 선진 국가는 못 가요. 못 가는 게 아니고 퇴보를 합니다. 나라는 가야 되는데, 갈등이 심해지는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이게 없으면 충돌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충돌을. 그렇다 충돌하다 보면 다른 나라는 발전해 가는데 우리는 충돌하고 있다 보면 뒤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2의 필리핀 꼴이 되는 거예요. 달라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이번 정권 교체가, 이건 뭐 죽었다 깨도 해야 돼요. 죽었다 깨도. 정말로 물고 나무를 손들에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못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퇴보합니다. 퇴보. 요새 박근혜 후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에요.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에요. 제 아버지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뭐 권위주의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고 의원들이 가서 절하는 거 보면요, 완전히 90도로 절해요. 90도. 박근혜 대표한테 가서 의원들이 완전히 90도 이렇게 절하잖아요. 90도.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요, 이 나라가 완전히 선덕여왕 만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 선거 잘 치러가지고 정권 교체하는 선봉에 제가 섰습니다. 저 여당 대표 꼭 하랍니다. 그리고 안 쫓겨날 겁니다. 지면은 쫓겨나요. 금방 쫓겨내요. 그러면은 다 쫓겨나, 또 지도부 쫓겨나면. 그러면 또 전당대회 새로 해야 돼. 또 모바일로 신청하고 뭐하고 돈 억수로 들어가고 경선 필요증에 걸려가지고 대선 지고 나도 또 모바일로 한다고 해봐요. 그게 사람의 흑짓입니다. 그런 거 싹 날리는 방법은 정권 교체해가지고 안 쫓겨나고 그대로 임기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임기까지 가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제가 우리 당 건배사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우리 당 건배사. 제가 정권 하면 여러분들은 교체 3번을 하시는 겁니다. 정권! 교체! 그 정도 기백 같구나. 그 정도 하면 정권이 교체가 되겠습니까? 저 얼마나 저놈들이 막강한 사람들이.